네. 전 세계 금융시장이 순식간에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거대한 충격파가 덮친 거죠. 대체 이 위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또 어떻게 연쇄 반응을 일으켰고, 세계는 여기에 어떻게 맞서고 있는지 오늘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요, 국제에너지기구의 이 한마디면 사실 다 설명이 됩니다. 이게 그냥 유가가 좀 오르고 내리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말 그대로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규모의 공급망 붕괴가 현실이 됐다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거대한 위기는 아주 작은 불씨 하나에서 시작되잖아요. 이번 위기의 진원지는 바로 세계 경제의 동맥을 흐르는 피, 석유였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점은 바로 여기 호르무즈 해협이었습니다. 페르시아만에 있는 이 좁은 바닷길이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거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정말 핵심 중의 핵심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막힌다는 건 그냥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멈춰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모두가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이 해협이 딱 막히니까요. 국제 유가가 단 하루 만에 무려 20% 넘게 폭등하면서 배럴당 100달러 선을 그냥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충격의 한계를 넘어선 거죠. 이렇게 갑작스러운 유가 폭등은요, 곧바로 금융시장에 공포라는 이름의 쓰나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첫 파도가 덮친 곳은 바로 아시아였습니다. 이 충격이 퍼져나가는 속도 좀 보세요. 한국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6% 가까이 그냥 폭락했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도 5% 넘게 무너졌습니다. 아시아에서 시작된 이 공포가 시차를 두고 유럽을 거쳐서 미국 시장까지 그대로 옮겨붙은 겁니다. 특히 한국 시장의 패닉은 정말 극심했습니다. 매도 물량이 너무 쏟아지니까 시장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아예 거래를 강제로 멈춰 세우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정도였으니까요. 이건 단순히 주가가 내린다는 차원을 넘어서 시장의 이성이 완전히 마비됐다는 신호나 다름없습니다. 투자자들을 이렇게 공포에 떨게 만든 단 하나의 단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었습니다.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고 일자리는 사라지는 그 1970년대의 악몽 있잖아요. 바로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눈앞에 벌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시장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한 이 비유가 지금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죠. 인플레이션은 파티를 망치는 스컹크다. 아무도 원치 않았지만 일단 나타나면 모든 걸 망쳐버리는 불청객. 인플레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니까 투자자들은 어떻게든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헤맬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참 흥미로운 건 이번 위기에서는 돈이 쏠리는 방향이 아주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보통 위기가 오면 달러랑 금 이 두 가지가 같이 오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안전자산이니까요. 근데 이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돈이 오직 미국 달러라는 단 하나의 문으로만 미친 듯이 밀려 들어갔죠. 왜 그랬을까요? 공포가 극에 달하면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현금화, 즉 유동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현금은 뭐니 해도 달러죠. 심지어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마저 팔아서 달러를 사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정도였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강달러 현상은 다른 나라 통화 가치를 그냥 추락시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순식간에 1,500원 선에 근접하면서 1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죠. 우리가 수입하는 모든 물건값이 그만큼 비싸진다는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모든 위기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쪽이 있기 마련이죠. 이 거대한 충격파는 누군가에게는 재앙이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승자와 패자가 아주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패자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유가 폭등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 경기 침체 우려에 소비가 얼어붙을 자동차랑 기술주들, 그리고 신용 경색 위험이 커진 3호 신용시장까지 이쪽이 가장 먼저 무너져 내렸죠. 그 피해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모든 항공사 주가가 일제히 52조 신저가를 경신하면서 그냥 끝도 없이 추락했습니다.
반면에 이 혼돈 속에서 웃는 쪽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유가나 원자재 가격 급등의 수혜를 직접 입은 에너지 기업들, 분쟁이 커지면서 주목받은 방산주, 또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가격이 치솟은 비료 관련주들이 그랬죠. 그리고 불황에 강하다는 유틸리티 주식도 안전한 피난처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그래프 하나가 모든 걸 다 보여줍니다. 시장 전체를 보여주는 S&P 500 지수가 1.5% 넘게 급락하던 바로 그날 에너지 섹터는 오히려 홀로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위기가 만들어낸 극명한 부의 이동이죠. 특히 정말 놀라웠던 건 비료의 핵심 원료인 요소 가격인데요. 중동 공급망이 막히면서 가격이 무려 32%나 폭등했습니다. 이건 그냥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위기가 전 세계 식량 안보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였거든요.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이 위기의 불길 앞에서 전 세계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국의 대응은 크게 세 갈래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국제에너지기구가 유가를 잡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전략 비축률을 풀기로 했고요. 둘째,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정부가 수십, 수백조 원에 달하는 증시 안정기금을 투입해서 시장 붕괴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은행들이 직접 시장에 개입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며 급한 불을 껐죠. 하지만 정책 당국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치솟는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금리를 올리면 이미 약해진 경기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죠. 반대로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내리면 그 돈이 다시 물가를 자극해서 인플레이션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 가도 절벽, 뒤로 가도 절벽인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40여 년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스태그플레이션의 유령이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있는 2020년대의 세계 경제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가 될 겁니다.